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미군은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전면전이냐 협상이냐. 이란의 대응에 따라 중동 정세는 또 한 번의 중대 기로를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며 중동 전쟁에 공식 참전했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을 타격한 시간은 이란 현지 시간 오전 2시 30분, 한밤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를 인용해 미 공군이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포르도 지역 지면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12발을 사용했고, 미 해군은 잠수함을 동원해 나탄주와 이스파한 핵시설에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주말 행사를 마치고 현지 시각 오후 6시쯤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가졌고 1시간 뒤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고 SNS로 직접 미국의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NSC 회의 당시 모습에서는 빨간색 마가모자를 쓴 트럼프가 핵심 참모진들과 공습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과 레바논, 예멘 등에서 대리전을 해왔던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에 공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참전을 했다며 이란의 보복이 시작되기 전 이란의 주변 국가에 배치된 미군들을 서둘러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군의 공습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사실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공습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공습을 통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불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posed by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감사와 축하를 건넨 반면 이란을 향해선 중동의 불량배라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오늘 연설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닌 이스트룸에서 진행됐습니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소식을 발표한 장소입니다. 외신들은 연설 장소에 이번 공습을 역사적 승리로 연출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이번 작전이 더 큰 군사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연설이 분쟁의 문을 스스로 연 셈이라며 중동과 장기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그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 이 벙커버스터 12발을 차례로 이 같은 곳에 퍼부어서 지하 180m까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스텔스 폭격기 B2가 줄지어 이륙한 건 현지 시각 20일 밤입니다. 미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 건너 이란까지 37시간 논스톱으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이란 수도 테헤란 남쪽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입니다. 산속 깊숙이 숨겨진 시설에 B-2 스텔스 폭격기는 2발씩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길이는 6m가 넘고 무게만 약 14톤에 달하는 지구상의 가장 큰 초대형 벙커버스터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안반이나 강화 콘크리트라도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2발을 차례로 같은 곳에 투하해 지하 180m, 빌딩 40층 높이만큼 파고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날 포르도 핵시설 근처에서 두드러진 열 발생 현상이 탐지됐으며 그중 하나는 트럼프가 이 시설에 대한 미국의 타격을 발표하기 약 30분 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또 다른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에도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퍼부었습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 1600km에 오차는 1m에 불과한 순항미사일로 탁월한 정밀 타격 능력의 전쟁 개시자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There's no militar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done what we did tonight, not even close. There has never been a military that could do what took place just a little while ago.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내일 미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이번 작전 세부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한 것과 달리 이란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آقای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شما شروع کردید و ما تمومش خواهیم کرد. 이란은 미국의 직접 공격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군사 침략과 미국의 범죄에 전력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 중관형 타스님 통신은 포르도를 파괴했다는 건 트럼프의 허세일 뿐이라며 지상에만 피해가 국한됐고 복구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자는 물론 방사능 누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حتی با این حمله جنایتکارانه هم ما هیچ گونه آلودگی پرتویی و یا تشعشعات هسته‌ای خارج از سایت‌هامون نداشتیم.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은 직후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현재까지 86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가장 쉽게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이기는 해요. 다만 미국을 향한 직접 공격은 전면전을 각오하는 것이어서 이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번 공습이 이뤄진 시점에도 관심이 갑니다.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7시, 이란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이뤄졌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건 이란 시각으로 일요일 새벽 2시 반, 미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어두운 데다 하루 중 사람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대인 만큼 이란군의 신속한 대응을 막고 작전을 끝낸 항공기가 철수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 공습 지역 중엔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이스파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민간인의 이동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혹시 모를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정치, 경제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 저녁 시간이라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이런 폭격을 감행한 게 아니라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수 있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폭격 사실을 미국 내에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과 함께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분명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에 최후 통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마네이에게 행운을 빈다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전에는 이란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최대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고도 했죠. 트럼프는 이 2주를 이란이 제정신을 차리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외신은 이 협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의 2주 발언은 기습을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고 핵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죠. 즉 2주는 명분, 기습은 실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주 발언이 기습을 위한 전략이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공습이 미국으로서는 뭐 성공을 한 겁니까? 이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12발을 투하했다면서요. 네, 이번 공습의 메인 타겟인 이란 포르드 지역부터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2009년 산 아래 깊숙한 지하 벙커에 핵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고요. 지하에 6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란은 IAEA 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습도 이 타겟이 이 포르도 핵시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했고 이란의 핵심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 그러니까 불능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란은 이 공습 사실은 인정은 했지만 지상부만 손상을 입었고 핵 능력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트럼프와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전문가들에게도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란도 공습 대비를 위해서 미리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IAEA도 현재 이란 내 방사능 수준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의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부장, 그래서 미국의 추가 공습 아니면 뭐 이란의 반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양측 다 이 강대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는 대국민 담화에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목표물도 빠르고 정확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의 연설 약 3시간 뒤에는 이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이 입을 피해가 이란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이 나흘 전 발언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서 이 맞불을 놨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 수십 발을 쏘는 등 즉각 공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곧바로 확전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펼친다면 전쟁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란의 미국 시설 보복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에는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이 미국 기지가 있는데요. 미군 기지. 이란이 중동 내 이 미군 기지를 상대로 탄도미사일 등으로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런 기지까지 도달하는데 약 3,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란을 추가로 폭격할 것이고 중동이 제3차 대전의 기점이 될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CNN은 오늘 이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추가 공습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내놨는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오늘 공습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소원을 들어줬고 트럼프 역시 이란을 압박하면서 명분을 챙긴 만큼 협상을 통한 해법 마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중동 상황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알렸는데요.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지만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지난 캐나다 G7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국으로 성사되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간 정부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결국 이 대통령이 불참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대신 다른 정부 인사가 대신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토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요구 사항을 대통령과 여권에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자리하는 건 지난 2020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만입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리 준비한 듯 요구 사항을 꺼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추경안에 포함된 부채 탕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빚 탕감 1.1조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은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하지만 구체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은 105분 만에 끝났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벽과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각 당이 의논을 한 뒤 다시 만나면 진전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 결과물보다도 여야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찬 메뉴부터 의상까지 통합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합니다. 네. 손을 한번 잡을까요?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과 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조화를 이룬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발언 기회마다 야당 지도부를 먼저 언급하며 신경 썼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식사 메뉴로는 붉은색이 포함된 오색 잔치국수가 제공됐고 음료 역시 제철 과일을 갈아 만든 붉은색 주스였는데 역시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한 선정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 발언 시 메모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민감할 만한 발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통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털어주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덜덜이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야당 지도부의 요구 사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 없이는 협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작심한 듯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재판 리스크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고서라도 재판을 받겠다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언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의 가치라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입법이 없을 것이란 점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라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이달 말일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은 애초 오늘 오찬의 참석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통합하자는 의미로 김 위원장 역시 초대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혹여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고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하루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엔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면서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정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 쓴 어린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속을 거닙니다. 시민들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어제까지는 집에서 그냥 선풍기만 틀고 있어도 괜찮은 정도라고 느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빨리 에어컨 있는 데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햇볕 속을 거닐 엄두가 안 나 그늘 밑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이제 어디 그늘진 곳 아니면 지금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여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도심 광장은 복사열로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바닥 열기가 더해져 오후 4시 현재 기준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늘이 없는 광장은 주말인데도 한산한 반면 그늘과 분수가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중부 내륙, 동해안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올라간 강릉 경포대는 이미 한여름입니다. 바다로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보트를 타며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반면 장마 전선과 가까운 부산 등 남해안은 무더위가 비껴갔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강릉보다 10도 이상 낮았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일찍 개장했지만 낮은 수온에 바닷물로 뛰어드는 이가 드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다 보니까 시원합니다. 남해안은 모레부터 다시 장마 영향권에 들고 수도권과 내륙 지방 무더위는 주 중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는데 200명이 넘는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상공에서 포착된 비행기 모습입니다. 날개 아래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입니다. 승객 263명을 태운 인천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건 이륙 10분 만이었습니다. 앞쪽에서 뭐가 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여성분이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객실에서도 엔진에서 나는 연기를 볼 수 있었고 연기가 나는 곳을 알려달라는 기내 방송도 나왔습니다. 지금 위에 캐비넷이나 아니면 외부에 연기 나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행기는 서해상공을 3바퀴 정도 돈 뒤 1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회항한 비행기는 에어버스 A330 300기종으로 운행한 지 11년 8개월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겐 오늘 새벽 대체항공편을 제공했고 조류 충돌이나 엔진 이상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오늘 새벽 차량 한 대가 금은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을 따돌리려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꺼진 금은방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충돌과 함께 상가를 비추는 CCTV 화면에 뿌연 먼지만 보입니다. 큰 소리가 나기는 났었어요. 운전자분은 어디 얼굴에서 막 이렇게 피가 좀 나는 것 같고 차가 막 찌그러지고 뭐 떨어져 나가고 앞에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상가 건물 1층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 앞서 경찰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인 것을 포착해 정차를 요구했는데도 2km가량을 달아났다 사고를 냈습니다. 과태료 미납 차량 차량죄가 확인돼서 정지 신호했는데 그분이 술 드셨는지 도주하다가 샷다 받은 거예요. 화물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남해 고속도로 7원 분기점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덤프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 10마리 중 4마리가 압사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 조치 태만을 해가지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소가 1마리에 실려 있었거든요. 소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브라질의 한 인기 관광지에서 수십 명이 타고 있던 열기구가 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추락했습니다. 최소 8명이 숨졌는데 사고 당시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더니 바구니만 뚝 떨어져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Meu Deus do céu. Jesus Cristo. 현지 시각 어제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 프라이아 그란데에서 21명이 탑승한 관광용 열기구에 불이 붙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 중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구 내부 버너에서 불이 번졌다는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 소방대원들이 물이 가득 찬 지하주차장에 호스를 넣어 물을 빼냅니다. 홍수를 피해 차를 옮기려다 주차장에 갇힌 주민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보트로 주차장을 돌아다닌 끝에 배관에 붙어 버티던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실종자 3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중국 남부 후난성에 4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려 5만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거리는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고 지붕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소방차 70여 대와 구조선 40척을 투입해 구조와 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일본이 벌써부터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 많을 텐데 괜찮은 걸까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도쿄의 긴장. 오후 5시에도 35도를 기록하더니 땅바닥에 놓은 얼음잔이 금방 녹아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쿄 시내에선 이렇게 물 한 개를 뿌려서 온도를 낮춰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많이 더워가지고 지금 온 지 한 5일 정도 됐는데 지금 오자마자 계속 더워가지고 계속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도쿄에선 에어컨을 안 켜고 자던 7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올여름 숨진 사람만 전국적으로 최소 17명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 더위인 겁니다. 오늘 도쿄 기온은 20년 평균 최고 기온을 훌쩍 넘겼고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와 비교해도 4도나 높은 때이른 무더위입니다.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는 37.3도까지 치솟았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도 32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もう異常だと思いますね。もう7月8月になったらもっと暑くなるんで。6月とかってエアコンつけてたかなってちょっ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全然今つけないと暑くて過ごせなかったりするんで。 뜨거워진 바다에 장마 기간에도 비가 오지 않는 게 폭염의 원인입니다. 올여름 일본을 찾는다면 손선풍기나 양산 등으로 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서 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요, 전주 대비 0.36% 상승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 하나의 속설 같은 건데 정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먼저 역대 정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누적 상승폭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가 72.5%로 가장 컸고요. 노무현 정부 때 63.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 때 상승폭이 크기는 하지만 진보 정권 때만 올랐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굳이 진보 정권 때만 올랐다고 보긴 힘들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오른 건 맞지 않습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까? 네,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낮추려는 정책을 실행했는데요. 이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서 공급 부족을 키웠고요. 투기 과열지구 확대가 투기 가능 지역의 집값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이때 처음 도입되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요, 분양가 상한제,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억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집값 억제 정책 때문에 이 집값 폭등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집값은 세계 경제 흐름과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유독 서울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는 시기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영향인 거죠. 정리를 하면 진보 정권 이 집값 상승 공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선 공약을 보면요.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이 늘어난 배경으로 언급했던 지난 5년간의 강연료 수입이 800만 원뿐이라면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형식적 해명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민석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내역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번 강연료로 총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주 의원은 이제 출판 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 책 발행 부수와 반품 건수를 청문준비팀에 요청했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이후 5억 원을 벌어 11억 원을 썼다며 최고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에서 각각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실하게 국민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측이 해외 송금 내역이나 자녀 유학 비용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깡통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청문회를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 의례로 만들려는 그 후보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합니까? 김 후보자 측은 연이은 공세에 말을 아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정 발목 잡기이자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한 야당 지도부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인사청문회 분위기에 능력 있는 인물들도 입각을 꺼리는 고충이 있다며 오히려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일제히 김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정청래 의원은 SNS에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며 임전무퇴라는 글도 남겼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김 후보자 관련 수사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김민석 죽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쏟아내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어 사전만 들춰봐도 거짓임이 금세 드러나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의 철진한 색깔론일 뿐입니다. 김 후보자가 논문에 탈북민을 도북자 등으로 표현해 비하했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완장놀이와 자질이라 둘 다 비판적인 표현 같은데 누가 누구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네, 저격성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입니다. 보수 논객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입장들을 밝히며 주목받았던 인물이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장놀이와 자질, 누굴 겨냥한 표현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한 인물들을 겨냥한 발언들인데요. 일단 완장놀이, 바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최근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기강 잡기 논란이 이어졌죠. 17년의 업무 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 이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검찰은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지난 정부 업무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나가는 장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며 완장놀이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마침 오늘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규재 씨를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논란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야단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업무 보고에 어떤 부처 장관도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이 자질은 누구를 겨냥한 표현입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도덕적, 정치적 지위를 보강해줘야 하는 자리인 만큼 김 후보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 건데요. 보수 진영이 공세를 펴고 있는 김 후보자 재산 형성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첫 총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로부터 제법 거리가 멀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보수 논객의 쓴소리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시작부터 강했던 장맛비가 멎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습니다. 더워지기까지 해서 해수욕장에는 인파도 몰렸는데요. 이번 장마철 폭우와 더위가 번갈아 반복될 전망입니다. 지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내일 밤 제주에, 모레 충청 이남 전반에 내리겠고요. 금요일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비가 쉬어가는 사이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내일 최고 32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4도 높아지겠습니다.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까지,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 20도, 강릉 22도로 이맘때만큼 덥겠고요. 내일 춘천 32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